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링크 신병희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UK 바이오뱅크 그 PPP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 세미나의 목적이 PCR을 이용한 프로팀의 첫걸음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내용만큼은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기본적으로 UK 바이오뱅크 PPP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젠다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프로틴, 그리고 프로틴 믹스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다양한 프로틴 믹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PE 테크놀로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가지 논문이죠. 플래그십 페이퍼하고 레어 베리어먼트에 대한 UK 바이오뱅크 PPP에 대한 논문 소개해 드리고 나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두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프로티오믹스 에이징 클락하고 리스크 프리딕션에 대한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Y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분은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레어한 제네틱 디지즈가 발현이 되었고, 그 나머지 한 분은 그렇지 않죠. 따라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 두 분 중에 한 분만 디지즈가 발현됐다는 것은 유전 정보 이외에 단백질 레벨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프로틴 그리고 프로티움스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이 사진이 많이 인용되곤 하는데요. 저도 오늘 같이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휴먼 지놈 중에 한 2만 개 정도가 프로틴을 코딩하는 진이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의 숫자, 프로테오폼이라고 하면 이 숫자는 한 100만 개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과학자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 단백질들이 어, 코딩하는 유전자가 2만 개 이상 많은 것을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네틱 베리에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그리고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이 이러한 많은 다양한 프로테오폼을 만들게 될 텐데요. 이런 프로테오폼 단백질들은 기능에 있어서 그 필요에 있어서 만들어졌다가 디그라데이션 프로세스로 사라지는 그러한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죠. 이러한 단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프로티오믹스인데요. 실제로 프로티오믹스는 구조, 기능, 그리고 프로틴 인터랙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연구 항목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더 가까이요? 네, 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가까이 마이크를 대고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분야는 프로틴 익스프레션에 대한 분야입니다. 서로 다른 조건 하에서 말씀드리자면 헬스와 디지즈 컨디션 하에서 서로 다르게 발현되는 단백질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정렬하는 과정이 가장 주된 프로티오믹스의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디지즈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새로운 치료 타겟 단백질을 찾고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리스크를 프리딕션하고 페이션트를 스트라티피케이션하는 과정 등을 이러한 디퍼런셜리 익스프레스드 프로틴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프로테오믹스 다양한 분야, 특히나 그 익스프레션에 대한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술들이 꽤 오래전부터 개발되어져 왔는데요. 가장 처음에 보시는 1975년 수집 페이지입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죠. 젤을 걸어서 서로 다르게 발현되는, 서로 다른 양으로 존재하는 단백질들을 찾아서 정량하고 아이디하는 젤을 이용한 기법부터 시작을 해서 단백질을 이온화시키는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프로티맥스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지요. ESI와 말디. 이러한 이온화 방법을 이용해서 LCMS 그리고 LCMS, MS까지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프로티맥스는 새로운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중에서도 여기 아래 보고 계시는 DDA, 네, 데이터 디펜던트 애퀴지션을 통해서 샷건 프로티맥스가 가능해졌고요. 1900이 아니죠. 2012년도부터는 DIA, 데이터 인디펜던트 액기션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양의 단백질들을
정성하고 정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그 LCMS를 이용한 프로테오믹스에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을 본다든지 시퀀스 베리언트 그리고 스페이셜 프로테오믹스 그리고 주로 셀과 티슈에 대한 단백질 연구에는 질량 분석기가 어느 기술보다도 뛰어난 기능을 보이게 되는데 반면에 실험과 플라즈마와 같은 다이나믹 range의 큰 프로테om들에게는 프로테움 분석에서는 좀 제한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험에 존재하는 다양한 프로틴들의 양이 제일 많은 것과 제일 적은 것이 거의 10의 10승 양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가장 많은 단백질들을 차지하는 이 부분들이 로우 오버드 프로틴들을 매스킹하기 때문에 질량 분석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분석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제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0년도 이후에 많은 방법의 어세이 기반의 프로티오믹스가 개발되었고 그 기술들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진화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리뷰 논문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이뮤노 어세이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뮤노 어세이들이 과거에는 한 웰에서 한 단백질들만 보는 그러한 스루풋의 한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 번에 수천 개의 단백질들을 수만 개의 샘플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됐고요.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스루풋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극복이 됐고 감도 또한 서브 펨토그램 퍼 밀리리터까지 측정할 수 있는 고감도의 기술들이 개발됐기 때문에 기존의 질량 분석기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실험 프로테움을 중심으로 하는 라지 스케일 파퓰레이션 프로테오믹스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UK 바이오뱅크 그 프로테움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서 지금 동그랗게 보이고 있는 이 프락시머티 익스텐션 어세이 저희 오링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UKB PPP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죠. PEA. PEA는 타겟 단백질이 있을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안티바디가 동일한 단백질의 서로 다른 에피톱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자기가 찾으려고 한 레피터에 바인딩 됐다라고 하면 안티바디 끝에 붙어 있는 싱글 스탠드 DNA가 서로 같은 페어에서는 상보적인 시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 레더가 형성되게 되고요. 이후에 이 더블 스트랜드 레더 형성된 DNA를 증폭하고 이것을 통해서 정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한 개만 붙었다라고 하면 하나의 안티바디가 제대로 붙었지만 또 다른 안티바디는 난스페시픽하게 바인딩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이렇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타겟 단백질의 듀얼로 두 개의 안티바디가 정확히 바인딩을 해야지만 시그널이 나오는 시스템이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스페시피시티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타겟 단백질을 이뮤노어셀을 통해서 바인딩을 하고 DNA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과정을 거쳐서 레더가 형성되고 이후에는 DNA 폴리머레이즈를 통해서 익스텐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 앰플리피케이션 마지막 단계에서는 qPCR 혹은 NGS를 통해서 정량값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마도 DNA 싱글스 태그를 가지고 있는 이 안티바디 페어가 몇 개 있느냐, 이 라이브러리가 몇 개냐가 가장 중요한 팩터일 텐데요. 저희 링크에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시작할 때는 15,300개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정확하게 페어가 바인딩 되어서 시그널이 나오는 것은 5,400개 정도이고요. 지금 아래 보고 계시는 15스텝을 다 통과한 이런 굉장히 철저한 밸리데이션 스텝을 모두 통과한 것만이 어, 최종적으로 커머셜라이즈 돼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는 5,400개. 이 5,400개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분포를 보시게 되면 어, 플라즈마에서 많이 존재하는
플라즈마 프로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티슈 리키지, 그리고 로우 어번던트로 존재하는 다양한 인터루킨이라든지 사이토카인, 케모카인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넓은 레인지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커버하는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 5400개 라이브러리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게 지금 휴먼 프로테옴 구성입니다. 이 자료는 휴먼 프로테옴 아틀라스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가장 많은 것이 인트라셀룰라 프로틴이죠.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도 이러한 실제로 존재하는 단백질의 구성을 미믹하여서 가장 많은 포션이 인트라셀룰라, 그 다음에 멤브레인 프로틴이고요. 그 다음에 시크리티드 프로틴 순으로 휴먼 프로테옴 전체가 모든 것을 라이브러리에 지금 현재 포함시킬 수는 없었지만 5,400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대부분의 중요한 생명 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구성하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5,400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다양하게 제품을 좀 구성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HT 5,400개 전체를 분석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은 3,000개를 분석하는 익스플로어 시리즈가 있고, 타겟은 한 번에 92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패널화되어 있습니다. 총 15개 패널이 있고요. 타겟 48은 2개 패널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쓰시는 이뮨과 사이토카인에 관련된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고요. 포커스와 플렉스는 좀 커스터마이징된 라이브러리에서 커스터마이징해서 5개에서 30개 정도의 어세이를 진행하는 그런 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빠르게 저희 제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UK 바이오뱅크 파마 프로테오믹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 적어도 이 부분만 이해하면 전체 프로젝트 이해한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 UK 바이오뱅크는 50만 참여자의 실효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뱅크 중에 하나이죠. 2006년도 시작이 됐고요. 2020년도부터는 UK 바이오뱅크와 13개의 제약회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UKBPPP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2023년도에는 그 3년, 4년 정도의 연구 결과, 프로테움스 연구 결과를 네이처의 시리즈로 출간을 하게 되는데요. 총 3편이 출간이 됐고, 오늘은 그 중에서 2편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래그십 페이퍼이고요. 제목은 플라즈마 프로테오믹 어소시에이션 위드 제네틱스 앤 헬스 인 더 UK 바이오뱅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논문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네, 이 프로틴과 베리언트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네, 오늘 이 세션은 프로틴에서 첫걸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염색체 상에 어, AA 변이가 없는 경우고요. AT 변이가 한쪽에만 있는 경우고 염색체 양쪽 다 변이가 생기는 경우가 TT입니다. 그래서 AA가 와일드 타입이고 변이가 한 개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가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변이에 의해서 코딩되는 프로틴이 프로틴 X라고 가정하면 프로틴 X의 양이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죠.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변이에 의한 영향으로 프로틴 양이 줄어들어. 이것이 바로 이제 결국에는 변이와 유전적 정보와 그리고 단백질 발현량의 관계, 어소시에이션일 것입니다.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실제로는 줄어들기도 하고 혹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 변이가 프로틴 양의 변화를 주는 것을 이제 PQTL, 프로틴 퀀티테이티브 트레이트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노믹스 에어리어에서는 EQTL, MQTL 같은 용어들이 이미 개념들이 쓰여지고 있었죠. 거기서 확장해서 이런 변이들로 하여금 단백질 양이 변한다고 하면 이것을 PQTL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이 PQTL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보고 계시는 것처럼 시스 PQTL, 실제로 변이가 존재하는 위치에서 여기서 코딩한 단백질이
실제 직접적으로 양이 변화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시스템 PQTL이라고 명명을 하였고요.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100만 베이스 페어로 해서 지금 변이가 있는 곳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코딩한 단백질 양이라고 표현을 해놓긴 했는데 쉽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이 변이에 의해서 직접적인 단백질 양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틴 X와 간접적으로 인터랙션을 해서 인터랙션을 통한 그런 과정 속에서 프로틴 발현량이 변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트랜스피큐티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이에 의한 직접적인 변화는 시스피큐티엘, 그 변화에 의해서, 시스피큐티엘 변화에 의해서 일련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또 다른 단백질들이 양이 변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트랜스피큐티엘,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 다음 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스터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네임은 UKB PPP이고요. 실제로 여기서 스크리닝 하려고 했던, 정량하려고 했던 단백질 개수는 총 2,922개의 유니크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시료, 그러니까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전체 54,219 참여자에 대한 시료를 분석한 것이고요. 이 참여자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랜덤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UK 바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시료 중에서 랜덤하게 셀렉션한 것이 약 4만 6천 참여자이고요. 그리고 코비드 19 관련돼서 모아진 샘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약 1248. 그리고 콘소시움 셀렉트라고 가운데 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고위험군 질병이 있어서 다양한 질병들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분들이죠. 그 환자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자라고 해서 약 6,300 참여자분들은 이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콘소시엄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인종 구성을 보시게 되면 네, 95.8%가 유럽계입니다. 당연하겠죠. UK 바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시료가 대부분이 유러피언 샘플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좀 이상한 부분 절대 아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결과물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방금 설명드렸던 PQT의 유전적인 변이가 어떻게 단백질 양의 변화를 줄 것이냐 이것을 한번 조사해보자.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디지즈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새로운 치료 타겟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은 아마도 트랜스 PQTL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실제로 프로틴 네트워크 상에서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어, 다양한 생명 현상을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세 가지 키 오브젝티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UK 바이오뱅크 첫 번째 이 페이퍼에 대해서는 이 슬라이드만 보셔도 방금 소개해드렸던 오버뷰와 함께 이 결과만 기억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전체로 찾아진 PQTL이 14,000개가 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어, 찾아진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 변이와 함께 동반해서 단백질 양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14,000 케이스가 찾아진 것이고 그중에서 81%에 해당하는 11,000개가 넘는 PQTL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PQTL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약 2,000개 가까운 PQTL은 시스, 한 12,000개가 넘는 숫자가 트랜스이지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수의 PQT를 찾아줬고 그중에서도 단백질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시스 PQTL이 약 2,000개가량 찾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백질 측면에서 총 조사된 단백질이 2,922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2,400개 이상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PQTL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약 67%에 해당되는 1,954개의 단백질은 한 개 이상의 시스 PQTL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이 되는 정리 슬라이드여서 제가 테이블로 논문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예제를 논문에서 발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두 가지 단백질이 있습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바프라고 하는 단백질이고 밑에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지는
실제로 바프 리셉터에 대한 해당하는 진인데요. 실제로 각각 두 개의 진상의 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보시게 되면 이 바프상의 변이에 의해서는 이 변이에 의해서 바프 자체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피큐티엘은 증가했다. 이 화살표가 보이시죠? 또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바프 리셉터 또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서 여기에서 지금 박스 플러스로 보여지고 있는데 증가하는 폭이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빨간색 단백질하고 파란색 단백질 박스 플러시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이가 한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경향성이 보이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B셀의 액티비티를 어, 생체에 대해서 뭔가 활성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변이가 작용을 했다. 혹은 이 변이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활성화됐다. 어떤 부분이든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바프 리셋에 대한 이 근처에 있는 변이는 실제로 바프 리셋 자체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여기 보시게 되면 박스 플랫이 파란색 박스 플랫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반면에 바프 자체는 늘어나고 있어요. 빨간색은.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어떠한 변이에 의해서 바프 리셉터가 줄어드는 것을 버프 리셉터가 줄어든다고 하면 B셀의 액티비티가 활성이 줄어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바프를 생체 내에서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또 하나의 가설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트랜스시스피키티에 대한 어, 정보를 다시 말하면 유전적인 정보를 단백질의 발현량과 연관시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명 현상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가 있고 이어지는 실험들에서 이것을 증명하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생명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바프는 자가 면역 질환에 있어서 주요 타겟 단백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더 많이 쌓이게 되면 새로운 약물 타겟으로 새로운 단백질들을 발굴해서 그에 맞는 새로운 약물을 개발할 수도 있는 기반이 마련되겠죠. 두 번째인데요. 이 부분은 요걸 먼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실 트랜스폴레이즈 FUT2는 실제로 변이가 없는 것이 그 와일드 타입이 GG입니다. GG인데 변이가 생기게 되면 GA 혹은 AA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이가 생겼을 때 GA까지는 한 개의 변이가 생겼을 때까지는 어, 여전히 이 역할을 충분히 해서 생물학에서 이 부분을 이제 스크리터 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시크리션하는 전체적인 기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둘 다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난 시크리터라고 해서 이 엔자임이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단백질들이 시크리션 되는 기작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기존의 보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AA 폼에서는 타입 1 당뇨가 늘어난다, IBD가 늘어난다 그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PQT의 유전적인 변이가 일어났는데 이 단백질 레벨에서 변이가 확인이 됐는가를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단백질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MUC2라고 하는 단백질은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여기 지금 시크러트 폼, 오른쪽에 있는 게 와일드 타입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변이가 일어난 것인데 실제로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오히려 단백질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팸3D라든지 ALT2I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변이가 일어나서 단백질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어떤 단백질 하나의 변이가 있을 때 이 자체 그러니까 FUT2 자체의 양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이 변이에 의해서 다른 단백질 FUT2의 기능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다른 단백질들이 이 단백질 인터랙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발현력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것은 트랜스피큐티의 굉장히 좋은 예일 텐데요. 여기 아래 보고 계시는 그림은 뭐냐면 나중에 두 번째 논문에 설명드리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러한 PQTL에 관련된 정보들을 웹사이트에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안에서 FUT2라고 딱 치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러한 단백질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FUT2에 의해서
다른 단백질들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들이 색깔과 화살표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와일드 타입에서는 FILPI하고 팸3T는 감소했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이고 MUC2는 증가했기 때문에 파란색 화살표가 이 안쪽에 네트워크에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퍼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예와 함께 전반적인 결과를 정리해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만 4천 명이 참여자, 이 단백질들은 약 3천 개가 스크린이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찾아진 PQTL이 전체는 14,000개였지만 그중에 81%는 새로운 발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중에 2,000개가 시스, 약 12,000개가 트랜스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가지 바프 리셉터 그리고 FUT2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변이들, 단백질량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프로테오 지노믹스를 구현함으로써 생명 현상을 좀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단백질 타겟, 약물을 발굴을 위한 새로운 타겟 단백질을 찾고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되어져 지지 않은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결과들이 모두 오픈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이건 단백질 프로티믹스 결과가 다 공개가 되어져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들과 콜라보레이션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앞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은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 자체가 95.8%가 유러피언이기 때문에 더 많은 다양한 인종, 특히 한국인에 대한 정보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기존의 UK 바이오뱅크 PPP 결과와 함께 컴바인 해가지고 다양한, 특히 한국인에 대한 더 깊은 어, 질병의 기작이라든지 약물 타겟을 찾는 데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숨가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논문은 네오 베리언트에 대한 논문입니다. 네오 베리언트 논문 관련돼서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서 조금 터미놀로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 봤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P밸류 베타 MAF. 이미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P밸류는 이 변화, 그러니까 변이에 의한 단백질량의 변화가 얼마큼 믿을 만한가. 그래서 P밸류가 작으면 작을수록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베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펙트 사이즈라고 논문에서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단백질 양의 증감을 실제로 부호를 통해서 플러스는 단백질량이 증가하는 것, 마이너스는 감소하는 것이고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단백질 양의 변화가 많은 것입니다. 그 값을 이제 베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MAF는 이 변이가 얼마만큼 흔하게 일어나는지, 희소하게 일어나는지를 표현하는 값인데요. 이것이 0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희귀한 변이이다. 많은 사람들에서 관찰되지 않은 희귀한 변이이다라고 하는 것이 MAF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레어 베리언트라고 하게 되면 얼마큼 희귀하냐, 일반적이냐를 따졌을 때 MAF 값이 0.1%보다 작으면 이 부분은 이제 레어 베리언트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엑스와스인데요. 많이 알고 계신 지와스에서 그 지와스의 아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 변이 자체가 존재하는 위치가 유전자상에 엑손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엑손들의 모임을 엑솜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엑솜 상에 변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리고 그 변이에 대해서 서로의 관계를 조사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와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엑스와스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엑스와스 자체가 엑손상에 존재하는 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MAF 값이 낮습니다. 따라서 레어 베리언트를 연구한다라고 하면 아니다. 거꾸로 말씀드려서 엑스와스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레어 베리언트를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네 가지는 그 변이들의 타입을 좀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PTV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다가 트렁케이션 되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짧은 단편이 생기는 것을 PTV라고 하고요. 미스센스는
염기 서열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아미노산 자체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단백질을 만들어졌으나 아미노산 자체가 다른 것으로 치환된 경우겠지요. 시노너머스는 실제로 염기서열 하나는 바뀌었지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염기서열 세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코딩하고 는데 그중에 이제 좀 달라져도 같은 아미노산을 코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시노너머스는 염기서열은 바뀌었지만 아미노산 서열에는 변화가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백질 만들어졌을 때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난 코딩 리전은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는 지역이고 그 안에 뭐 프로모터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들에 있지 않은 그러한 변이기 때문에 실제로 단백질 발현과는 관계가 상당히 적을 법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변이 타입에 대해서 PTV, 미스센스, 시노모너스, 그리고 난 코딩 이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피겨를 4개 정도 지금 준비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 이 보시는 것처럼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MAF 값이 0.1%보다 작지요. 레어 베리언트고 이것은 엑스와스를 하기 위해서 모집한 그러한 변이들 중에서 어떻게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염색체 상에서 들여다봤는데 X축은 PQTL이 존재하는 염색체의 위치이고요. Y축은 그 프로틴이 아, 있는 코딩되는 진이 있는 그 위치를 염색체 상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점들이 대각선으로 쭉 굉장히 많이 인지되어져 있고 노란색 점들은 좀 띄엄띄엄 상대적으로 적은 양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어, 파란색은 시스고 노란색은 트랜스입니다. 따라서 엑스박스 그 레어 베리언트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시스가 더 많이 찾아지더라, 더 인지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시스 PKT에는 단백질 변화량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였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총 찾아진 PQTL은 5,122개인데요. 그중에서 4,000개 이상이 시스 PQTL, 거의 82%였고요. 890개에 해당되는 PQTL은 트랜스였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첫 번째 페이퍼에서는 시스 PQTL이 한 2,000개 가량이 채 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레어 베리언트를 중심으로 엑스와스를 진행해 보니 더 많은 식스피크 거의 2배 이상으로 찾아졌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모든 커먼한 베리언트들을 다 조사하는 것보다는 레어 베리언트를 집중적으로 봤을 때 이 변이와 단백질 양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PQTL이 훨씬 더 잘 찾아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또 다른 뭐 보충 자료로 기존에 했던 연구들하고 새롭게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단백질들의 비중을 기존 지와스에서 찾아졌는지 안 찾아졌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레어 베리언트를 중심으로 봤을 때 81%에 해당되는 변이는 기존 지와스에서는 충분히 높은 비중으로 찾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81%의 새로운 변이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마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00개의 CSPKTL이 첫 번째 논문에서 찾아졌지만 두 번째 이 논문에서는 4,000개가 넘는 게 찾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새로운 것들을 직접적으로 단백질 양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변이들을 볼 때는 이렇게 레어 베리언트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의 보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용어 정리할 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변이 타입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레어 베리언트하고 커먼 베리언트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피겨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커먼 베리언트에서는 시너모너스, 그러니까 아미노에시드 변화가 없는 경우, 난 코딩에 해당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거의 48%, 거의 50% 육박하고 있지요. 따라서 어, 변이는 있지만 단백질의 시퀀스나 단백질 양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을 법한 변이 타입이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에 레어 베리언트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8%에 해당되는 것이 시노노머스, 어, 미스센스였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상의 아미노에시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기능의 변화, 그리고 전체적인 인터랙션의 변화 등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23%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트렁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다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능을 할 확률이 되게 낮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레어 베리언트에 집중적으로 어, 포커스를 맞춰서 단백질과의 영향, 어소시에이션을 보는 것이 맞음을 연속적으로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백질들이 다음 피규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베타값 기억나시죠? 단백질 양이 얼마만큼 많이 바뀌었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Y축 베타값인데요. Y축 베타값 중에 가장 왼쪽을 보시게 되면 시스에서 트렁케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는 단백질 양이 줄어드는 방향이 가장 많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단백질이 잘려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전체적인 그 기능을 하는 단백질 양은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센스 또한 줄어드는 폭이 많고요. 시노모너스나 난코딩 리전에서는 크게 많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에 트랜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스센스 같은 경우에 늘어나고 있죠. 기억해 보시면 바프 리셉터에서 바프 리셉터가 줄어드니까 바프가 늘어나는 영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지금 그걸 보상하기 위한 기작이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트랜스에 의해서는 미스센스 또한 단백질 양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단백질 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종합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베타값의 분포가 시스가 훨씬 커요. 그 이야기 즉슨 직접적 영향을 줬을 때 단백질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트랜스보다는 많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결과를 두 번째 논문에 대한 주요를 말씀드리면 이미 쭉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논문에서는 찾아진 CSPQTL이 2,000개가 채 되지 않았지만 엑스와스를 통해서 레어 베리언트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뒤져봤을 때 훨씬 더 많은 4,000개 넘는 CSPQTL이 찾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변이들이 방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베타값, 단백질 양의 변화가 훨씬 컸었죠.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어찌 보면 선택과 집중일 것 같아요. 많은 변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레어 베리언트, 엑손상에 존재하는 그런 변이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훨씬 더 단백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부분은 제가 FUT2 관련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오픈한 그 PQT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은 LDLR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대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단백질은 다른 단백질 양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또 다른 단백질은 L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 네트워크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이미 용어 정리할 때 보셨던 P-밸류, 이펙트 사이즈가 베타 값이었죠. P-밸류와 베타 값, MAF 이런 부분들을 필터를 써서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내로우 다운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단백질에 관계되는 그러한 단백질 네트워크를 이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UK 바이오뱅크 두 가지 논문 소개해 드렸는데요. 실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UK 바이오뱅크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진행된 UK 바이오뱅크는 여기 보시는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은 샘플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연구였고 그중에서도 이런 결과들이 이전에도 여러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 연구를 모든 데이터들을 공개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프로테오믹스, 프로테오지노믹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UK 바이오뱅크가 이뤄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새로운 소식인데요. 1월 10일 10일쯤에 UK 바이오뱅크 프로티엄 프로젝트 스테이지 2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어나운스가 될 것 같고요. 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더 재밌는 발전을 직접 가까이서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이어진 두 가지 논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릴 텐데, UK 바이오뱅크 데이터들이 오픈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실제로 작년 23년도에 UK 바이오뱅크 논문이 시리즈 3편이 난 이후에, 현재까지 UK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이 약 100편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재밌게 읽었던 두 가지 논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프로팀 에이징 클락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옥스포드에서 출간한 논문입니다. 피겨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UK 바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5만 4천 개의 프로테옴 데이터, 그중에서 뭐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랜덤하게 셀렉션한 4만 5천여 참여자의 데이터들을 가져왔습니다. 그중에서 70%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 셋, 나머지 30%는 이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나이가 있잖아요. 우리 나이를 단백질로 맞출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나이와 함께 단백질 프로파일을 던져주고 그중에서 나이를 맞출 수 있는 단백질 세트를 골라봐봐. 이렇게 했을 때 총 204개의 단백질이 골라졌대요. 보르타 피처 셀렉션 과정을 통해서 204개 단백질이 선정이 됐고 이 패턴들을 통해서 나이를 알려주지 않아도 이 샘플의 주인은 나이가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이 모델을 30% 데이터가 남아있잖아요. 이 남아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검증을 해봤을 때 굉장히 코릴레이션 좋게 실제로 프리딕티드 에이지와 실제 나이가 잘 코릴레이션이 좋더라라고 하는 게 찾아졌고 두 번째로는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진행했어요. 외부에 있는 데이터. CKP라고 하는 것은 차이니즈 카드리 바이오뱅크에서 진행한 오링크 데이터셋이 있어서 약 N은 4천이고요. 이 데이터셋과 핀란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접근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 모델이 잘 맞는지 검증을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204개 단백질로 코릴레이션이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그룹에서는 계산한 것이 프로티 에이지 갭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좀 원래 있는, 다시 말하면 예상된, 프리딕션된 프로틴 에이지보다 실제 나이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실제 나이보다 건강 상태, 건강 나이가 더 어리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는 실제 나이보다 프로틴 에이지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뭔가 몸이 더 실제 나이보다 많은 것이니까 이런 경우들이 무엇이지? 라고 봤을 때 많은 경우가 대다수가 질병과 관계가 있더라. 특히나 그러한 노화와 관련된 뉴로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 또 대사성 질환 등의 관계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생존율에도 관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찾아진 204개, 더 내로 다운시켜서 수십 개의 단백질만으로 생체 나이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그를 통해서 단순히 나이를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질병,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 논문인데요. 마지막에서도 비슷합니다. 리스크를 프리딕션 할 수 있을지. 짧게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70%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UK 바이오뱅크 PPP에서 나온 데이터들 중에 70%를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나머지 30%를 통해서 밸리데이션 한 것이지요. 이렇게 진행된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네, 클리니컬 모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보인데요. 뭐 나이 그리고
체중, 혈압 등등등의 일반적으로 우리 병원 가면 조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하기 5개에서 20개의 특정적인 질병에 대한 시그니처 단백질들을 정보들을 포함을 해서 이 질병에 대한 리스크를 프리딕션 했을 때 훨씬 더 잘 맞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없던 정보, 단백질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질병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잘 디스크리미네이션하고 좀 더 리스크에 대해서 더 어울리 스테이지에서 프리딕션 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기반이 되는 그런 연구를 이 UK 바이오뱅크 PPP 프로젝트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그 아이디어 자체를 검증한 것이죠. 네, 숨가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제가 갖고 있는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티비스가 중요하고 다양한 기술이 쓰여지고 있었지만 기술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혈액 시료를 가지고 많은 수의 시료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근에 개발된 이러한 많은 기술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 오링크가 갖고 있는 기술 또한 어,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그리고 감도가 높게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단백질들을 5천 개 넘게 2 마이크로 리터의 실험을 가지고도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UK 바이오뱅크가 저희 기술을 사용한 것일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코호트 사업, 바이오뱅크 사업에서 저희 기술이 이미 잘 쓰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가 이미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